오늘은 그 제가 이 수업을 만들면서 좀 일본이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먼 이야기, 70년, 80년 전, 뭐 아직도 그렇지만 오래전의 이야기였고, 사실 뭐 법, 뭐, 역사, 뭐 사실 좀 지루하긴 하죠. 그리고 제가 뭐 새로 뭐 찾아온 그런 자료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여러분들의 익숙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새로 듣는 이야기들일 거고 거의 다 새롭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전공이 있는 체육 쪽에 들어오더라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강의와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듣는 거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한테도 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를 좀 얘기했고 법 얘기를 조금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게 된 이야기를 조금 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있었던 한국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법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스포츠 기본법을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 이야기는 정책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의 202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언제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왜 그렇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나열하려는 많은 사실들의 그 낱낱이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제가 아까 시험 문제 냈을 때도 제가 최소한 뭐 하나는 냈죠. 1920년 7월 13일은 그거는 뭐 상징적인 날이라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처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거고요. 제가 그러한 특정한 날들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흐름에서 어느 정권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체육 또는 스포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림픽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지도 모를 뭐 전국 체육대회 그리고 특기생 등등등 또는 병역 특례 또는 체력장 등등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그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줄여서 이 체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체육 체계 또는 스포츠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구조화라는 단어가 매우 이 대한민국 체육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여기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제가 꼭 이야기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체육이라는 것 또는 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든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구조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구조를 형성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하나는 엘리트 또는 전문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생활이고요. 하나는 학교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세 개의 필라라고 얘기하죠. 세 개의 기둥 또는 세 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체육 또는 스포츠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체육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또는 전문 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체육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학교 체육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필라, 세 개의 기둥 또는 세 개의 영역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세 개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혹시 스포츠 산업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등등등 무슨 물으시는데 뭐 사실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뭐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같은 단계, 등급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필라, 기둥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 기둥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전 세계 어느 문화권, 어느 국가에서도 체육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체육 시스템, 한 사회의 체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세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해요. 사회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트 체육이 무엇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최고의 선수를 양성하는 국가의 지원 정도, 또는 스포츠 과학, 또는 국가의 지원의 규모, 또는 국가적 위상, 이게 엘리트 또는 전문 체육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절대 버릴 수가 없고, 이거는 스포츠에서 체육에서 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전문 체육만 드립다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백날 스파르타 선수들 같이, 마치 글래디에이터 같이 용사를 키워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전쟁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에 나가 가지고 메달을 따는 것이 옳을까요? 그게 하나의 그림일지언정 그게 사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체육의 행정 또는 정책 또는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모든가 그 사회의 그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체육 또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자, 여기서 국가대표가 몇 명이 있을까요? 혹시 체육계열의 학생이나 아니면 또 자기가 공부를 좀 따로 열심히 해서 어떤 특정한 과에 진학을 한 학생들이 여기 국가대표 선수를 했거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운동을 좀 했어요, 축구 선수 했어요, 뭐 등등등 하는 선수 학생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엘리트 체육의 선수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사회가 여기에만 집중하진 않고요. 사회 전반이 체육과 스포츠로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올림피즘이고 그게 올림픽의 이념이고, 모든 전 세계 스포츠 단체 또는 심지어는 스포츠 단체가 아니는 국제기구들도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게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싼 가격에 원하면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체육의 목표이죠. 그러니 분명히 엘리트 체육하고는 다릅니다. 자, 학교 체육을 한번 볼까요? 학교 체육은 뭘까요? 여러분들 체육 시간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아니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체육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 체육은 뭐냐? 단순하게 어린아이들한테 운동을 가르치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을 육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용하는 것 외에도 교육적 기능이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그것과 무관한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체득시키는 것이 체육 교육 또는 학교 체육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체육이 단순하게 경쟁을 통해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체력을 채우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제력을 키우고 인성을 키우고 사회성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육의 목표는 단순하게 체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체육이라는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개가 매우 중요한 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대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적인 틀이자 목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가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종의, 그리고 세 개가 서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찌그러져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중점이 있을까요? 혹시 학교 체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기본법을 제가 얘기했을 때 간파했을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법의 목표 대상이 대부분 엘리트 체육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엘리트 체육, 전문 체육에 모두 시쳇말로 몰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뭐 저도 사실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포츠 하면 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왜 우리 집 근처에는 수영장이 없을까? 정말 그게 없는 게 정상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스포츠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 솔직히 이 두 개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얘기를 조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압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의 모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최소한 이 느낌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체육의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원씩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또는 뭐 인원수 대비 뭐 등등등 대비해서 규모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겠네요라고 추측을 하고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마도 반 이상은 모두 다 엘리트 체육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엘리트 체육의 대상자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몇 명을 만나봤나요? 뭐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하던 친구들이 지금 실업팀에 가 있거나 어디 운동선수를 하게 되면 또는 그 친구가 좀 잘해서 어느 축구팀, 실업팀 아니면 프로팀에 있다면 그 친구들도 꽤 체육인 반열에 올라와 있으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인구는 우리나라의 몇 프로 될까요? 한 0.1% 될까요? 그런데 예산은 저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트 체육의 몰빵이 왜 어떻게 어떤 일로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한 번씩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계의 구조화라고 여기서 제목을 달아놨고요. 체육계의 구조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4개의 연표식 슬라이드에는 1980년대 말까지 그거를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제가 특별히 5.16 군사쿠데타 후에부터 1968년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선체육회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한체육회장의 면모를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하는 것 중에 제3공화국 스포츠공화국의 탄생이란 책을 소개를 했을 때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옆에 민관식 당시 대한체육회장을 소개한 적도 있을 겁니다. 민관식 대한체육회장은 1964년부터 71년까지 약 한 7년 반 동안 두 텀을 회장을 합니다. 뭐 대한체육회장이 보통 한 번씩들 했으니까 뭐 많이는 뭐 3번도 했지만 한 번씩 했으니까 2번 한 텀으로서는 꽤 많이 한 거죠. 근데 민관식 씨가 대한체육회장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로 몰빵되는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자, 이 연표라고 해가지고 연표로고 제가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사실 레퍼런스를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든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시기쯤에 이루어졌는지는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4개의 연표를 제가 모두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이따가 보면서 저도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제가 뽑아내서 그 배경 설명과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 남한에서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 세 개의 구조가 있었을까? 또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세 개가 균형 잡히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에 처음부터 몰빵을 했을까? 아니면 그거에만 집중을 했을까? 아니면 있다가 없어졌나? 자, 답은 생성하는 과정에서 싹을 잘라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좀 지나칠까요? 예, 싹수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체육회에 몰아주죠. 대한체육회에 몰아주게 된 이유는 양쪽이 서로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단위가 있으면 한 정부에서 또는 정책을 만들 때 세 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 대표 주자가 나오면, 그리고 이 대표 주자가 나머지 둘을 거느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자와 후자 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를 컨트롤하기가 쉬울까요?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한 팀만 상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로서 대한체육회 또는 엘리트 스포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제 일렬종대 이래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세 개의 정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뭐 그게 정상인지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보건대 아마도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매우 좋은 사회라고 그냥 일단 가정하면요, 요 세 개의 영역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는 일렬종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학교 체육은 대한체육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주장했죠.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를 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잘 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체육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방법으로는 선수가 다 돼서 대표 선수를 뽑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훈련해서 우리가 차출해야 됩니다. 그러니 학교 체육을 우리한테 주세요. 자,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떨까요? 그거 나쁜 생각은 아니네. 자, 그러면 대한체육회로 다 모여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학교 체육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한체육회는 독주하게 되고 1968년 체육단체 통합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그 틀을,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자도 상관없고 운동부 학생들이 들어와서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낮잠 자고 있고 와서 자고 일어나고 시험 볼 때 쓱 쓰고 나가고 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특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특별하면 교육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국가의 제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운동만 잘하면 공부 안 해도 시합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대학과도 자기가 선택했고 심지어는 돈도 받아갔고 심지어는 약조까지 받고 갑니다. 네가 여기 오면 학점 보장, 그리고 네가 코치 감독 나이 좀 더 많아지면 감독까지 자리 줄게 라고 약조를 하고 가죠. 심지어는 너 졸업하면 실업팀에 보장해 줄게. 실업팀에 가서 몇 년만 뛰면 그 기업에서 정년할 때까지 보장해 줄게 라는 국가적 정책을 만들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변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너무 제가 체육계 또는 이 체육 영역을 너무 이렇게 민낯을 보이나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혹시라도 중요한 지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 엘리트 체육과 학교 체육이 서로 어떻게 경쟁을 했는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연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 쿠데타가 있은 이후에 제3공화국이 한 2년 반 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국가재건위원회인가요? 그렇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위원회에서는 이미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이미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서도 야, 앞으로는 체육을 국가의 어떤 중요한 목표 지향점으로 설치하자라고 해서, 뭐 지금은 여러분 국민체조 하나요? 뭐 하죠? 요즘 무슨 체조 하나요? 체조는 하나요? 학교에서? 처음에 여기서 체조를 만듭니다. 재건 국민체조를 만들죠. 그게 1961년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벌써 60년이 넘었네요. 국민체육진흥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는 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는 진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 64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64년.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는 연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은 것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64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1964년 1월에는 민관식 대한체육회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7년 반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64년은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동경올림픽이 있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KOC가 분리됩니다. 여기서 KOC 분리라는 게 여러분들은 조금 좀 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선체육회가 나중에 이름을 대한체육회로 바꾸지만,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런던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런던 올림픽 대책위원회가 IOC에서 티켓을 받아서 인준을 받으니 결국은 이제 이것은 대한 올림픽 위원회가 되죠. 그러니 대한체육회, 여기서 이제 대표가 되는, 제가 여기다 글씨를 하나 더 쓰릴게요. 그럼 이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조직은 누구였던가? 그러면 이게 대한체육회가 되죠. 대한체육회가 되죠. 그렇죠? 근데 대한체육회 밑에 KOC가 있었습니다. KOC는 Korea Olympic Committee죠. 그러니까 한국 NOC입니다. 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죠. 조선체육회가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대한체육회가 KOC를 갖고 있는 것은 일단 틀려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KOC가 1964년에 독립합니다. 야, 우리 대한체육회하고 안 해. 우리 독립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KOC가 팅 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누가 파워가 더 셀까요? 자, 요거를 조금 인식하셔야 돼요.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권력을 탑입니다. 원탑이에요. 그런데 KOC는 올림픽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로 뽑아서 가려면 여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선수가 여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는 행정부서이지 선수를 관장하거나 코치 감독, 팀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대외 협력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엘리트 운동선수와 전국체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여기서 자, 우리 국가대표 뽑을 거야. 국가대표 뽑아서 우리 이번에 올림픽 나가자. 자, 국가대표 선발전. 자, 선수 뽑았어. 자, KOC 우리 보낼 테니까 네가 여기 서류 좀 만들어줘. 근데 KOC가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그거 이게 대표 선수 이렇게 뽑아도 됩니까? 이러는 순간 여기는 어떻게 느낄까요? 얘 봐라. 얘 뭐지? 웃긴 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IOC와 연결이 있고, 요거는 국내의 체육을 완전히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 대한체육회는 KOC가 필요하고 KOC도 대한체육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안 가진 걸 가졌죠. 그런데 대외적인 위상은 KOC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대한체육회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당신들 올림픽 나가려면 여기 와야 돼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올림픽은 모든 선수의 꿈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니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운동하는 이유, 내가 선수를 하는 이유는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KOC가 분리를 했네요. 자, 대한체육회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이쿠, 이러다가 우리 선수 백날 뽑았는데 KOC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와중에 제가 여기서 또 단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은 당시 누가 담당을 했느냐? 이게 대한 학교 체육회라고 합니다. 대한학교 체육회. 대한학교 체육회라는 단체가 또 따로 있었어요.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그런데 이 대한학교 체육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교장, 그리고 체육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회원이었죠. 그러니 이 대한학교 체육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관장했습니다. 자, 대한체육회 입장으로서는 얘네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고, 저기 선수들 많은데 저기가 밭인데 저기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럴 거죠. 여기는 선수를 뽑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선수의 밭입니다. 금광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KOC는 여기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한학교체육회는 완전히 대한체육회의 그림하고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체육회는 무슨 수업이 필요해? 운동시켜야지. 야, 수업 좀 빼서 야, 운동시켜. 시합 나가야 돼. 대한학교체육회는 제가 선생님인데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는 어떻게 느낄까요? 갈 길이 바쁜데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적 가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좋죠. 그래야죠. 메달 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을 못해가며 맞아가며 운동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1960년대, 60년대 초, 특히 63년, 4년, 5년, 6년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체육단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될까? 우후죽순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많고 복잡했죠.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서로의 알력이 달랐으니까. 자,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나서 1966년 말에 교육부인가에서 지금은 교육부죠. 그때는 교육부가 뭐였지? 명칭이? 까먹었네. 지금은 교육부입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야, 조사 한번 해봐. 그래서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체육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 제가 말씀드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이 장면에서 정부가 한번 조사해봐 했죠.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너무 단체가 많다. 하나의 단체를 세워서 일원화 시켜라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정부 보고서라는 것을, 정부를 위한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에 정부에서 보고서를 연구 수주를 내려서 자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팀을 하나 잡아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 넣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어나 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시끄러웠던 1964년, 5년, 6년 동안 이 시끄럽던 상황은 어찌 보면 대한체육회 또는 일원화시키는데 정부나 권력으로서는 이것을 다잡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뒤에 숨어 있었던 계략이었든 또 아니었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끄러운 체육계를 한번 정리해봐 해놓고 이거는 너무 시끄러우니 일원화시켜야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내리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단행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체육단체를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르르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한학교 체육회는 없어집니다. KOC도 다시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 밑에 다 끌려오게 돼 있죠. 이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일원화되고 정부는 체육 정책을 진행하는데 매우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매우 간단했죠. 자, 대한체육회 잘 들어. 지금 학교 체육도 줬다. 그리고 KOC도 줬네. 자, 네가 할 일이 뭐지? 그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선수 잘 양성해서 얘네들 메달 따게 해. 그러면 이 친구들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해 줄게. 뭘 원해? 학교? 그래, 수업 가지 마. 학교 보내줄게. 실적만 가지면 보내줄 수 있게 할게. 법적으로 다 만들어줄게. 뭐가 필요해? 한번 메달 따면 연금 주는 거 해줄게. 알았어. 자, 뭐? 군대 가기 싫다고? 알았어. 빼줄게. 뭐라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 전문 체육학교 세워줄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체중 최고 한체대가 모두 그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내용들은 간단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966년 6월 30일 날 선수촌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수촌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뭐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선수촌이 있고 우리나라도 선수촌이 있고 몇몇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촌 같은 데는 매우 독특하죠. 뭐 올림픽 선수 나가는 선수들 모두 몰빵으로 들어와. 뭐 지난번에 저 수영 선수 장희진 선수 케이스를 제가 말씀도 드렸죠. 저 시험 보고 들어갈래요. 뭔 소리야? 좀 웃기네. 너 국가대표야, 까먹고 있어? 이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진천으로 옮겼습니다. 태릉 선수촌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씩 보게 되면 68년에 자, 체육단체를 일원화해라. 그래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는 큰 역할을 한 게 아마도 민관식 씨겠죠. 당시 뭐 대한체육회장이었고 또 대한체육회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 선수촌도 만들어냈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1968년 2월에 대한체육회, 한국올림픽위원회 KOC,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꺼지죠? 그리고 대한학교 체육회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계에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직 또는 기구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대한체육회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지금까지 뭐 중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한번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대한체육회의 아성을 깨지 못하고 있죠. 자꾸 꺼지네. 잠깐만요. 그리고 1969년부터 야, 대학교에 체육과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체육학과 그러면 체대 그러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 보시면 어, 체력장 72년부터 진행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선수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코치나 감독이 가서 야 너 키 큰데 운동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당시만 해도 체력장을 해가지고 운동 좀 잘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애들은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너 해볼래? 그러고 아주 꼬셨죠.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어, 보시면 1972년에 스포츠 소년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전을 하게 되죠. 어,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 그러니까 소년체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혹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년체전 하시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와서 메달을 따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조금 짠하죠. 예.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이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자, 그리고 1973년 보시면 병역 의무의 특별 규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체육 특기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뭐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 군 면제라고 생각하는데 군 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4주 훈련 받습니다. 예, 병역 특례입니다. 병역 특례라고 해서 4주 훈련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기초 훈련은 다 받습니다. 군사 훈련은. 그러나 다만 여기 보시면 73년, 4년 보시면 특히 4년에 보시면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지금은 군 병역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으로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뭐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면 병역 특례를 가서 4주 훈련만 받게 되고요. 지금은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만 하더라도 올림픽 메달 다, 아시안게임 메달 다, 세계선수권 메달 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웬만한 국제대회는 따기만 하면 병역 특례가 다 적용이 됐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 그래서 그때 매달에 연금을 준다라고 했고요. 뭐가 문제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 체대가 1976년에 만들어지고요. 국민체조가 1977년에 보급되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가 또 하나 있어요. 1978년에 보시면 문교부 선수 타도 전입 편입 급제. 제가 뭐 타도 하면 뭐 이렇게 뭐 때려부시는 타도가 아니고요. 다른 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에 있다가 강원도에 이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를 딴 도에 뺏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전국체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시죠? 전국체전에서 도별로 싸워요. 싸운다면 말이 이상하다. 도별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 도가 이기면 거기 상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로서는 선수를 많이 수급하고 좋은 성적과 포인트를 받아야 훨씬 더 지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좋은 선수를 딴 도에서 훔쳐가? 이건 골을 못 보죠. 그래서 다른 도로 전입하는 것은 불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다. 축구 선수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테니스도 잘해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로 여러분 이중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웃기죠. 예. 나 운동 2개 다 잘해요. 그리고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나 2개 다 선수 등록해가지고 2개 다 선수 나갈래요. 불가능했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수 뺏길까봐. 왜? 선수는 재산이었거든. 선수를 잘 키워야 코치 감독도 자기의 밥벌이가 되는 거니까 선수를 뺏길 수가 없죠.
오히려 거꾸로 자기 선수 잘 키워놓으면 학교 진학할 때 조금 안 좋은 일도 많죠. 예, 빚도 받고 뭐 로비하고 뭐 등등등 선수 끼워 팔고 뭐 이렇게 하죠. 너무 나쁜 얘기만 하나요? 뭐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여하튼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나? 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체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프로 스포츠가 발달을 해서 선수들이 웬만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가고 바로 이제 뭐 실업팀이나 아니면 프로팀으로 가죠.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에 무조건 선수들이 한번 왔다가 실업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업팀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모두 다 팀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행마다 하나씩 있죠. 무슨 뭐 한국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지금 다 없어진 한국은행은 있구나. 예, 있지만 그때는 웬만한 기업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팀을 가지면 세제 혜택 줄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체육 연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도 세제 혜택 드릴게요. 뭐 이렇죠. 그래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체육을 지원해 줍니다. 3공화국에서는 사실 3공화국과 5공화국은 다시 말해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좀 돌아보건대 체육인으로서는 꿈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죠. 물론 공산국가를 제해놓고 뭐 걔네들은 뭐 이상한 주사도 났으니까. 그런데 뭐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폭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있죠. 학교 체육은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무너졌고요. 여러분들 뭐 체육 시간에 뭐 했나요?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 좋아하셨어요? 공 하나 던져주면 그냥 할 애들은 하고 나머지 더운 애들은 그늘에 가서 핸드폰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다시 이제 학교 체육을 다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오는 시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따가 또 정리해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나라 체육 정책 그리고 체육의 고착된 구조는 처음에 60년대 초중반 체육단체의 통합 그리고 체육인에 대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양성을 통해서 기반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기반이 뭐 그 평가를 넘어서요.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에 직접적으로 몰입하게 되죠. 특히 올림픽 유치와 그것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삼았고 이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몰빵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것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도 좀 낮기도 했지만 여전히 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 따기도 매우 버거웠고 겨우 1976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메달을 땄으니까요. 금메달을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년대부터 사실은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브람디지 컬렉션에 의하면 우리는 50년대부터 이미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의 수준도 안 됐고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전두환은 사실은 우리 올림픽에 나가자라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79년에 이미 78년 79년에 야 우리 올림픽에 나가자라고 일단 그때 본격적으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술 먹다가 돌아가시죠.
결국 전두환은 이 서류를 가지고 이거 좋다, 가자. 그래서 자기 명운을 걸고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올림픽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 많이 썼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거의 정설이죠. 그래서 표를 사서 결국은 우리가 유치하게 됩니다. 뭐 뒤에서 또 누가 도와줬는지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때는 이제 브런디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4만 원 치였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1988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1980년에 바덴바덴에서 올림픽을 유치했으니까 8년 동안은 우리는 국가가 이제 올림픽에 몰빵하게 되고 대한체육회는 승승장구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어릴 때 운동을 했죠. 저는 어릴 때 수영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은 잘하진 못했어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는 기억밖에 안 나요. 그래도 그리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여하튼 그때 제가 수영을 할 때가 7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때 제 코치나 감독님들이 60년대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이미 이 구조에 젖어 계신 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80, 70, 60, 50대 분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운동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고스란히 이 환경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은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 세 개의 필라를 보여드린 것처럼 뜯어서 보면 지금 우리는 불균형 또는 비정상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비대화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가 거의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요거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이미 모든 사람은 우리가 뜯어보지 않은 그 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여전히 그래도 운동 한 번 하면 국가대표는 돼야지. 야, 네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죠. 불행히도 저는 여기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외로운 손에 몇 해 꼽히지 않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 저도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안 해주셔도 돼요. 전 저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왜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내용물을 살짝 조금 더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학교체육회라는 명칭을 한번 기억을 꼭 해주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교육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것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당신들이 왜 하려고 그래? 했을 때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 제가 뭐 조선체육회 뭐 창립 취지문 그리고 뭐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을 이야기했듯이 이 단체의 목적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뭐냐 너. 학교 체육의 정상화. 뭐가 정상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상화입니다. 학교 체육의 정상적인 발전, 체육교원의 자주적 단결과 전문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체육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기 교육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뭐 교직을 하는 학생들은 뭔지 알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왜 우리가 이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지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뜯어온 게 아니고요. 이들이 주장하던 거였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친 학생 선수의 혹사입니다.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학교 체육 재원의 운동부 집중. 맞나?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은 뭐 예전 같지 않죠. 많이 죽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같지 않아요? 그때는 체육에서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호황. 왜? 국가가 왕창 돈을 주고 엘리트 체육이 지원했으니까 그때는 운동하기 굉장히 좋았죠. 운동만 잘하면 평생이 보장됐으니까. 땡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체육인들은 너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김에 다 하자. 그래서 체육인들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네. 자, 세 번째. 체육 현장의 체벌 문제. 두들겨 패는 거 그때도 문제였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많은 경기 대회, 껐떡하면 경기했으니까요. 애들이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훈련하고 시합 가고 훈련하고 시합 가고 성적 내야 되니까. 성적 내야 진학이라도 하고 성적 내야 코치 감독이 멋이라도 나고 성적을 내야 얘가 소년체전에도 나가니까 성적을 내야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따서 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으니까. 자, 운동부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학생도 운동이 필요합니다를 강조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보죠. 자,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수업 결손은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있게도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제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말씀을 드렸죠. 2019년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2019년에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명을 드렸죠.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의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게 그대로 복사돼서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60년대 대한학교체육회가 주장하던 내용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다 치자. 스포츠를 이용해서 메달 따는 것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자. 거기까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난 시간이니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느냐? 네, 구조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학교체육의 운동부는 다 대한체육회 소속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는 주위 학생들, 친구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친구나 친지 아는 이모 또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애를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시킬까? 라고 한 번씩 고민하시죠. 왜? 이래다가 성공 못하면 되나? 이런 느낌. 그게 맞을까요? 글쎄요. 체육단체 간의 갈등 양상을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결국 뭐 여기서 제가 내드린 그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개 단체가 서로 가지고 있는 파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도 투자를 하려는데 말이 많아. 서로 어긋나. 이거 안 되겠다. 일원화시키고 일렬 종려 만들어서 지금부터 제대로 국가의 체육을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켜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학교체육회가 밀립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그 헤게모니를 다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대한학교 체육회에서는 학도 체육회를 한번 주최했다가 결국은 여기서도 봐봐, 대한체육회 하는 거고 뭐가 달라? 결국은 너희들도 경쟁하는 거 아니야? 말은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치명타를 입죠. 그리고 한 번 개최하고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회가 클로징 3번 열고 말았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빌미가 돼버리고 결국은 대한체육회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방 후에 급속하게 단체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많아졌다. 그 목소리가 많아진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올림픽 하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빵 전국이 터졌다가 또 월드컵 안에 빵 터졌다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스포츠는 거의 모두 전 국민이 1년 내내 몰빵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습니다.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교 야구 와 대단했습니다. 고교 야구, 대학교 축구 뭐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대학교 축구 뭐 경쟁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고전 뭐 이런 거죠. 고연전 아닙니다. 연고전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서 고연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연고전입니다. 연고전. 연고전이에요. 알았어요? 등등. 어쨌든 호황이었습니다. 호황. 국민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체육계도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효기간은 넘었다. 이제 몰빵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여전히 유효한 학교 체육을 진흥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제가 스포츠 기본법의 권고문을 쓰면서 그렇게 첫 문장을 썼잖아요.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구조는 지금 현재 모든 구조는 법과 제도와 행정과 정책과 사람들의 인식은 이 구조 대한 체육회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체육단체 통합이 배경과 명분은 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의 체육단체가 서로 사업이 중복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명분이죠. 더 뒷단에 들어가면 사업이 중복된다는 게 뭐예요? 이 결국은 다 내 거야라는 거예요. 서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만약에 정확하게 자기 것만 주장을 했으면 중복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떡도 자기 떡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선수들이 잘 커서 좋은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국가가 잘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도 잘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체육행정을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일원화시킵시다 라고 했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중심 역할로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명분상으로 매우 좋았죠. 체육계 알력이 해소되니까. 그리고 정부는 매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죠. 중복 사업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미친 영향,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효과를 넘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격적으로 학교를 통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운동선수를 키우는 플랫폼이 되어버리면서 교육자 입장으로서는 치명적으로 창피한 거죠. 여기는 교육의 현장인데 그 교육의 목적이
국가의 올림픽을 위해서 향해 가서 그 학생들만 따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방식은 교육자들로서는 억셉트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자, 두 번째 평가는 뭡니까? 국가적 목표를 관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한체육회나 KOC는 출발은 민간단체이고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으로 시작되는 듯 했는데 결국은 국가가 통일시켜주고 한 기관에 단체에 돈을 퍼주는 식이 됩니다. 결국은 국가는 자기의 임무를 단체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는 국가기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아직도 모호합니다. 왜?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 2024년엔 대한체육회 말고는 체육계를 통솔할 기구가 국가 차원에는 없습니다. 재밌게도 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인데 지금 현재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도 아닌 것이 민간도 아닌 것이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1960년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와 밀착됐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계를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양분해버렸습니다. 이분시켰습니다. 생활체육 우리 몰라요. 우리는 매달 따라갑니다. 생활체육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죠. 그리고 체육단체는 이미 60년대부터 정부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체육회 1년 예산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모자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대한체육회 예산이 5천억 정도 되는데 대한체육회의 정부 예산 의존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98%, 97%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한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약 5천억을 받아서 1년 동안 씁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건물 임대 정도 하고 또 한두 개 정도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5천억 중에 약 2, 3% 이내만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모든 돈은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60년 동안 또는 해방 이후 아니죠. 대한체육회가 68년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약 56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대줬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이 글로 들어가죠.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어떤 조직이었는가를 이야기할 내가 너무 대한체육회를 여기 두들겨 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체육회가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는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그냥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1965년입니다. 뭐 기억하시죠? 64년 민관식 씨가 취임하고 68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식 씨가 한 4, 5년 동안 작업을 해서 한국의 체육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목도 허진석 교수의 책 제목도 그거지 않을까? 스포츠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유효한 이유죠. 그런데 스포츠 20년, 그러니까 해방이 1945년이니까 20년 지난, 자, 해방이 2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체육계는 얼만큼 발전했을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특집을 몇 개 낸 것 같아요. 동아일보죠. 1965년 8월 13일에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체육인들이 너무 정치바라게 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체육회는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위상을 확보하게 되죠. 확실한 것은
절대 국가만이 대한체육회를 원한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도 정부를 원했습니다. 우리 짜옹이 됐죠. 결국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체육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삼공화국이니까. 삼공화국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국가 발전과 부국 강병으로 체육이 필요하다 이랬고요. 민족의 우월성과 국민 총화를 위해서 체육이 필요하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말은 안 하지만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체육은 필요했다. 그래서 제3공화국이 향하던 체육 정책의 기본 기저의 정책의 기조입니다. 5공화국은 어땠을까요? 자, 올림픽으로 간다. 유치합니다. 자, 올림픽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체육재정 예산을 마구 쏟아붓습니다. 뭐 그래봤자 0.35%밖에 안 됐죠. 당시. 지금 현재 체육 예산이 몇 프로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0.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체육인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그리워한다고요. 자, 그리고 프로스포츠를 도입합니다. 체육이 스포츠가 내 정권을 훨씬 더 뷰티풀하게 만들어줄 거야. 프로스포츠도 비하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유치했잖아요. 이게 5공화국과 3공화국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체육은 국가를 형성시키고 국민의 총화를 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아이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권을 정당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했고요. 민족 주체성과 국수주의적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고요. 군국주의 성향이 좀 있었죠. 사실 저 군국주의 수준은 박정희 정권만 그랬고요. 전두환 정권은 조금 국수주의까지는 군국주의까지는 군국주의 제가 잘못 썼네요. 군군주의 잘못 썼습니다. 군국주의네요. 군국주의 스포츠 성향이 약간 둘 다 군인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3공화국에서는 학교 체육에 근거한 체육 스포츠 정책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선수가 있었으니까. 선수는 여기다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구조화를 열대시켰고요. 학교 체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이 아니고 선수 육성에 학교 체육을 육성했고요. 체력장도 있댔죠. 체력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국방체육과 반공체육이고요. 그리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5공화국은 어땠을까요? 결국은 여기는 또 올림픽으로 갑니다. 전폭적인 전문선수 집중 배양, 엘리트 체육 정책이고요. 이때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또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전 국민을 통솔하기 어려우니 생활체육도 통솔하자 해서 이때 생활체육이 만들어지죠. 이름을 그때 프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몇 분 안 남았는데 제가 좀 금방 끝낼게요. 제가 첫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왜 운동부 아이들은 잘 못 볼까 수업 시간에. 걔네들은 그냥 답안지 대충 하고 왜 나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요즘 나온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195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그리고 그걸 60년대 강화시켰죠. 제가 최근 어디 가서 그냥 한번 떠들어보니까 충북일보라고 하네요. 3월 26일 금년 거 보니까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답은 명확한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코치 감독은 아이들 잡으러 다니고 부모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은 하고 싶다고 하고 팀은 없어지고 선수든 줄고. 사실 이 이야기는 60년대도 이랬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 나이브하게 설명을 해요. 출산이 줄어서 그렇다. 그럴까? 글쎄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서 기사를 한 가져온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또 못하네. 2923년이 언제야? 지금부터 900년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23년 작년 말이네요. 뭐 혹시 여기 뭐 미디어나 언론 하시는 학생들 있겠지만 K스포츠가 추락, 저렇게 무슨 뜻인지 는 모르겠어요. 뭐 왜 저렇게 일본하고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메달을 따서 인생 대박 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운동선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운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동에 몰빵해서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단순히 그 찬스가 낮아서가 아니고요.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하려 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좋은 코치 감독이 되려 해도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몸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 근육 그리고 정신 근육까지 같이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굉장히 적은 찬스로 살아남은 선수들이고 정말 유능한 선수들이고 우리가 칭송하고 뉴퀴즈에 나와도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운동부의 99.9%는 모두 다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지리해지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싸우도록 해볼까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쥐어까서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아까도 제가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 날짜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유, 어떤 배경, 어떤 효과 그래서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지금의 체육계가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었는지를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